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NHN 클라우드에서 근무 중이면서 현재 오픈스탄고 커뮤니티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수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좀 청중의 비율을 좀 알고 싶은데 학생분 계신가요? 아, 거의 다 학생분이시군요. 3, 4학년이신 분.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 아, 네. 혹시 인프라 쪽 계신가요? 인프라 쪽? 아, 혹시 어느 쪽에서 근무하시나요? 백엔드 개발자요? 네. 안드로이드 앱이요? 아,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 됐다. 네, 먼저 제가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현재 NHN 클라우드에서 IaaS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직무상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으셨을 텐데 뭐 이제 인프라 엔지니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랑 그다음에 그 서버 위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튜닝, 뭐 리눅스 커널을 다루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오픈스탄고 커뮤니티 운영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요 IaaS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제 IaaS인데, 요거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 서버하고 스토리지하고 네트워크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IaaS죠. 우리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프라를 접하는 가장 시작점이 AWS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AWS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군요. 구글 클라우드가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원할 때 웹에서 자원을 뭐 서버 생성하고 뭐 VPC 만들어서 하고 스토리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IT 인프라스트럭처라면은 요런 세 가지가 원래는 물리적으로 다 제공되는 환경을 의미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요즘에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받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IT 인프라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데이터 센터라고 치면은 굉장히 멋들어진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연출된 사진이고요. 현실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 철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요런 거 하나하나를 렉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렉에다가 서버 하나하나를 다 마운트 시켜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케이블링을 연결하는 거예요. 네, 요건 또 다른 모습인데 요거는 진짜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요게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뭐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웹 서비스 아니면 IT 서비스가 돌아가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앞에서 봤던 이러한 인프라들이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자원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저런 IT 자원들을 가상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런 물리적으로 되어 있던 IT 자원을 가상화하는데, 그래서 가상화된 IT 자원을 추상화해서 제공을 해줘요. 추상화해서 제공해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저런 물리적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HP, 델,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여러 가지 벤더들의 업체들이 서버나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이 지원하는 규격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더라도 그게 어느 때는 델 서버에서 그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뭐 HP 서버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서버 폼팩터에서 그런 인스턴스들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난 델에다가 만들어야지 해서 델용 코드를 만들고 HP로 만들어야지 해서 HP용 코드를 만들면은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단에서 추상화해서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IT 장비들을 뒤에 어떠한 벤더 장비들이 있던지 간에
예, 추상화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제공하는 방식이 API로 제공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IT 자원을, IT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IT 자원을 어떻게 API로 제공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을 누구라도 와서 쓸 수 있게 API로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USB 메모리, 뭐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고 싶다고 한다면 뭐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를 누구나 쓸 수 있게 API로 제공해 줘야 돼요. 네.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AWS, 그 다음에 뭐 MS의 애저 같은 서비스들을 그런 IT 인프라 자원들을 추상화해서 우리한테 API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어떻게 그게 동작을 하는지가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유명한 말이죠. 이 유명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따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라우드 인프라의 내부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면은 오픈스택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픈스택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픈스택을 먼저 고려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 예로 라인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없군요. 네. 그러면은 오버워치 해보신 분 계세요? 오버워치도 이제 없군요. 네. 오버워치의 인프라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힉스 입자를 발견한 유럽의 입자가속기 연구소 썬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연구하는 인프라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픈스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최소한 C나 C++로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오픈스택은 파이썬으로 100% 만들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에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바이럴로 도는 게 파이썬이 뭐 느리다, 결코 느리지 않다, 뭐 이런 걸로다가 많이 바이럴이 되는 문서가 하나가 있던데 오픈스택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100%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파이썬으로 오픈스택이 만들어져 있냐면요. 오픈스택을 만드는 사람들은 개발자이긴 하지만 이게 자꾸 내려가네요. 오픈스택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지 않는 IT 인프라 관리자예요. 인프라 엔지니어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객체 지향이니 뭐 추상화니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IT 엔지니어에게 익숙한 거는 쉘 스크립트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성 언어들이 가장 익숙해요. 자, 그러면은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연관되는 단어가 있죠. 스크립트가 짜기 편하고 읽기 편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언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스택을 가져다가 그 자사의 인프라로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사람들은 IT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픈스택을 가져다가 운영을 하던데 문제가 발견했으면은 쉽게 코드를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은 지금까지도 100%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픈스택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픈스택에 대한 정의는 홈페이지에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for virtual machine, bare metal and container. 버추얼 머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베어메탈이나 컨테이너도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베어메탈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베어메탈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인 깡통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자체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는 오픈스택이라고 불러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오픈스택은 가상 머신을 서비스해주고 그 다음에 베어메탈을 또 서비스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게 나오고 있는 컨테이너도 같이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죠. 요게 오픈스택을 구성하는 전체 랜드스케이프예요. 여기에 보이는 요런 거 글자 하나하나들이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요거 각각이 GitHub 기준으로 보면 하나하나 레포지토리로 따져 있고, 각각이 최소 10만 줄 이상의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 요거 다 요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뭔가 익숙하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운영체제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스케줄링을 하고요. 얘도 자원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하거든요. 운영체제가 그런 걸 하잖아요. 물리적인 컴퓨터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오픈스택을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하나씩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핵심 컴포넌트예요. 오픈스택의 중추적인 역할, 오픈스택이 제공해줘야 되는 버추얼 머신, 그다음 베어메탈, 컨테이너를 제공해줄 수 있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컴퓨팅, 스토리지,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게 핵심 기능이에요. 요것만 있어도 우리가 사용자들한테 가상 머신을 그냥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오토스케일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대용량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평적으로 확장이 클라우드 단에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코어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프로비저닝,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오케스트레이션, 이러한 기능들 하는 컴포넌트들도 오픈스택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스택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들도 제공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쓴 만큼 돈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빌링 시스템들, 그런 것들도 오픈스택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빨간색으로 쳐져 있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요 6개의 컴포넌트만 잘 알아도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코어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노바, 뉴트론, 글랜스, 신더, 키스톤 이런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데, 왜 이런 이름으로 붙여져 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은. 오픈스택이 세상에 처음 나온 거는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나사가 기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노바가 처음에 나왔어요. 초신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바가. 그래서 노바라는 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걸 왜 만들었냐? 수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그런 우주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만든 게 이런 가상 머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요런 것들을 만든 게 노바였어요. 그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바를 시작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클라우드를 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만드는 게 인스턴스죠, 요즘에는. 자, 그러면은 요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죠. CPU하고 메모리가 제공이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스펙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토리지 리소스가 필요해요. 우리가 컴퓨터 사면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요 두 가지잖아요. 메모리 몇 기가로 할까? 그 다음에 SSD 몇 테라로 할까? 그쵸?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통신이 무조건 돼야겠죠.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개의 리소스가 제공이 반드시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에서는 가상화해서 제공을 해주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픈스택은 스스로 저런 리소스들을 생성해내질 않아요. 네, 오픈스택 코드를 보면은 가상 머신을 만들어내는 코드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요. 오픈스택은 그런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들만 해줍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자원을 만드는 주체는 따로 있고 그 자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자원의 상태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픈스택의 코드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자원을 다루는 서비스와 연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드라이버들 코드들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픈스택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들 아니면은 인스턴스들이 뭐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미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컴퓨팅 리소스, CPU하고 메모리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오픈스택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오픈스택도 전통적으로 제공이 됐던 가상화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AWS 같은 경우에도 AWS가 스스로 그런 IT 자원을 가상화하는 코드들은 없어요. 다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는 노바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바라는 걸로 통용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바가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와 연동이 돼야 돼요.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는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운영체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할게요. 요게 나온 게 공식 문서에서 나온 노바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의 목록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 KVM, QEMU 이런 거 많이 익숙하죠. 하다못해 VM웨어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들도 오픈스택에 연동해서 VM웨어에다가 오픈스택에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VM웨어에서 VM이 만들어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젠 서버, 하이퍼V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가져다가 내가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은 먼저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 KVM이라는 하이퍼바이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영체제가 CentOS이기 때문에 CentOS에서 가장 궁합이 좋은 게 또 KVM이거든요. 그래서 KVM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KVM을 하이퍼바이저로 쓸 경우에는 맨 위에 아랫단에 KVM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VM을 또 쓰려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가 리버트라는 라이브러리가 리눅스에선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노바는 리버트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픈스택 설정에 내가 쓸 하이퍼바이저는 KVM이다 라고 명시를 해놓으면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이 들어오면은 노바가 리버트한테 명령을 보내서 VM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KVM이 이제 VM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바는 주기적으로 리버트한테 물어봐서 VM들 상태를 긁어다가 또 오픈스택 메인 쪽으로 계속 보내줘서 상태를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버추얼박스도 요런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오픈스택에 드라이버만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쓰던 버추얼박스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WS EC2를 쓰신 분들 중에서 CPU 정보를 조회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젠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X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신 분들도 뭐 젠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VM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왔던 요 리스팅 이미 7, 80년대부터 개발이 되어 온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스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컴퓨팅 자원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런 구조로 제공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서버가 뜨게 되면은 VM이 뜨게 되면은 VM의 운영체제가 올라갈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트북에서 버추얼박스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노트북에 그냥 그 VDI인가요? VD 뭐시기 하는 파일이 VMX 그런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내 컴퓨터에 있는 버추얼 머신의 디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에서 올라가는 VM도 그런 식의 가상 디스크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 하이퍼바이저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서버에 장착된 디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서버에 장착할 수 있는 디스크 개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서버의 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 유닛이라고 해서 U라는 단위를 쓰는데 2U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꽂아봐야 24개 꽂을 수 있어요, 디스크를. 그러면은 요즘에 꽂을 수 있는, SSD가 아니라 그냥 HDD 기준으로 24테라짜리 디스크를 꽂는다고 하더라도 한 서버에서 한 2페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VM에서 나는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하이퍼바이저 디스크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용량이 부족해지죠.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공용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서 쓰게 됩니다.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는 신더예요. 왜 말인지는 몰라요. 근데 귀엽긴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더라는 이름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야기를 할게요. 신더 그 자체도 스토리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솔루션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스토리지 지연이 1초가 발생을 하잖아요. 1초도 아니에요. 500ms의 지연이 발생을 하면은 그 스토리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VM들이 수십만 개가 될 거거든요. 그 수십만 개의 서버는 행에 걸려요. 바로 OS에서 행이 걸려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500ml에서 1초만이라도 지연이 돼도요. 그게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스토리지 서비스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클라우드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클라우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델이나 HP 이런 벤더사 제품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런 벤더들도 오픈스택을 쓰는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매트릭스 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더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예를 그냥 디스크 생성, 삭제, 조회 이런 기능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금융에 이게 들어가야 됐다. 그러면은 금융에는 그런 디스크 정보 자체가 다 암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비에서 암호화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피처를 보는 거죠. 볼륨 델에서 A라는 제품은 암호화가 지원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걔는 그럼 빠이빠이 하고 HP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신더를 쓸 경우에 스토리지 서비스로 뭘 제공할 거냐는 이런 벤더사 제품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벤더사 제품 말고 순수하게 오픈소스로 만들고 싶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분산 스토리지 솔루션도 있어요. 그게 셉이라는 솔루션인데 그거를 쓰게 되면은 정말로 극한의 난이도에서 스토리지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벤더 제품보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쓰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모든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그 코드를 까가면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스토리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막 고객들은 지금 인스턴스에서 너무 디스크가 너무 느리다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러는 사태까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스토리지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가장 간단한 스토리지는 NAS죠, NAS.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NAS. 그래서 지금 설명은 NAS를 이용해서 인스턴스에다가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픈스택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정보를 DB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클라우드에서는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해서 가용 존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별로 이렇게 NAS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내가 A존의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100기가짜리 볼륨을 만들어요. 100기가짜리 디스크가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신더는 오픈스택한테
A존의 NAS 접속 정보를 일단 가져와요. 가져온 다음에 100기가짜리 이제 그 디스크를 만들 텐데 그 디스크에다가 우리는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서트 만들 때 운영체제 선택하잖아요. 글랜스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그런 OS의 이미지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글랜스에서 OS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뭐 이럴 때 뭐 이미지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인데 뭐 큐카우2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이런 거 파일을 갖고 와서 뭐 이렇게 갖고 오면 8기가 뭐 10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압축을 다 풀고 100기가짜리 파일로 쫙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100기가짜리 파일을 NAS에다가 쭉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클라우드의 VM에 붙이는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 스토리지의 하나의 파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 파일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NFS라는 프로토콜로 붙이고 저 NAS의 주소는 뭐 127.16.0.100이고 그리고 저 파일의 NAS상 위치 주소는 볼륨스의 볼륨 ID 이런 정보들로다가 저렇게 볼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토리지 디스크가 만들어졌어요. 가상의 디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VM에다가 붙여야겠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가 하이퍼바이저고 요런 식으로 혹시 NAS NFS 마운트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USB를 딱 꽂으면은 마운트를 한다 그래요. 리눅스에서는. 그러면은 마운트를 할 때 어느 특정 경로에다가 우리가 마운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경로라는 게 뭐 CD, EF 요런 알파벳인 거고 리눅스에서는 뭐 요런 MNT 밑에 뭐 우리 기본적으로 USB 꽂으면 USB 이름들로 마운트 포인트가 잡혀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도 똑같아요. 미리 공통된 마운트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놓고 저 A존의 NAS를 여기다가 마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저 A존의 NAS에 볼륨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제 볼륨 이 인스턴스에 붙일 디스크 파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0.100의 볼륨스라는 디렉토리를 하이퍼바이저에 MNT의 볼륨스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퍼바이저에 들어가서 요 서버에 들어가서 /MNT 볼륨스에 들어가면은 저 NAS에 있는 모든 파일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M 떠져 있죠. VM이 뜰 준비가 되어 있어요. VM에 디스크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버추얼박스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거기에 디스크 파일을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 경로를 넣어주는 거죠. 저 경로를 넣어주고 얘를 부팅을 시키면은 NAS에 있는 저 디스크 볼륨 파일을 이용을 해서 VM이 뜨게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의 내부는 다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다 쉐어드된 자원이 있고 그 자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마운트 시켜가지고 띄우는 거죠. 그래서 흔히 클라우드를 쓸 경우에는 내가 공통으로 쓰는 자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같이 쓰는 자원을 뭐 함께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요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디스크를 굉장히 많이 막 라이트를 하거나 하이퍼바이저 내에서 VM에서 어느 사람이 CPU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은 내 거에도 영향을 끼쳐요. 나는 평소에 잘 동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VM의 성능이 빡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쓰는 하이퍼바이저 내에 누군가가 굉장히 자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르는 용어도 있고 개념도 있어요. 시끄러운 이웃. 실제로 구글에다가 시끄러운 클라우드 시끄러운 이웃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자원을 막 점유해서 쓰는 상황에서 어떻게 뭐 나의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이론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스토리지에서 인스턴스까지 이제 디스크를 제공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워요.
네, 하이퍼바이저 위에 VM들이 들어. 네,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죠. 그러면은 보통 한 하이퍼바이저에 VM을 몇 개 정도로 유지를 할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래서, 사실 회사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의 물리적인 코어 개수가 40개라고 보면은 40개가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코어 개수예요. 40코어라고 한다면 오버 프로비저닝이라는 걸 해요. 왜냐면은 VM을 4코어짜리 VM을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만든다고 하면은 한 서버에 그거를 1대1로 매핑시키면 10대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비스를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은 CPU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CPU는 놀고 있어요. 전기만 먹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대1로 매핑해버리면은 이 하이퍼바이저 수백만 원짜리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오버 프로비저닝 비율을 뭐 3대1, 5대1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은 3대1은 3배 뻥튀기 하는 거예요. 120코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많이 쓰는 그 스펙들이 보여요. 그럼 그 스펙을 기준으로 예산에 맞게 하이퍼바이저를 구매 수량에 맞춰서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비율을 정하고 한 서버에서 돌릴 수 있는 최대 수를 정하죠. 그래서 보통은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하는데 30대? 4코어 기준으로 30대? 그러니까 120코어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뭐 운영을 하는 게 제가 커뮤니티에서 좀 만나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상황. 정말로 빡빡하게 쓴다 그러면은 막 60대까지도 가는 경우인데 60대의 VM이 한 하이퍼바이저 돌아가면은 난리가 나요. 그 말은 원룸에 60명 재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리소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의 꽃은 네트워크입니다. 클라우드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100%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하는 컴포넌트는 뉴트론이라는 거고, 스파이더를 한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뉴트론도 누군가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벤더 제품들을 씁니다. 시스코, 아리스타, A10 이런 이제 제품들을 써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만든다라는 거의 가장 근간은 우리가 OSI 7 레이어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레이어 2를 만든다는 게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L2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L2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컴퓨터랑 컴퓨터들끼리 통신이 가능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장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쓰지 않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솔루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가져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ML2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메커니즘 레이어 2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L2를 만드는 드라이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버추얼 스위치의 약자인 오픈 V 스위치를 많이 쓰고, 나는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눅스 브릿지라는 거를 씁니다. 자, 근데 옆에 보면은 플랫, VLAN, VXLAN, GRE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요게 뭐냐면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할까예요. 우리가 공유기를 놓고 거기다가 선 연결해서 쓰면은 이렇게 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공유기라는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공유기 내에서 네트워크를 나누고 싶다면 가상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깊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간단히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기술은 VLAN이에요.
네, VLAN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버추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랜이라고 부르는 환경을 가상으로 쪼개는 기술입니다. VLAN이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빠르게 훑어볼게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그냥 스위치에다가 케이블을 다 꽂아버리면 얘네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속해요. 하나의 L2 네트워크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해요. 자, 근데 VLAN을 쓰면은 같은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VLAN은 번호를 매길 수가 있어요. VLAN 10번은 191.0.0/24.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시겠구나. VLAN 20번은 뭐 17이 돼요.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VLAN 10번으로다가 이런 포트에다가 막 설정을 해놓거든요. 여기는 10번, 20번, 10번, 10번, 10번 이러면은 얘를 제외하고 요렇게는 같은 네트워크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VLAN을 쓰면은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VLAN의 번호를 매긴다 그랬잖아요. 얘는 65,535개밖에 못 만들어요. 아니에요. 4,096개밖에 못 만들어요. 4,096개. 이걸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스위치를 확장을 하면은 제가 그림을 처음엔 여기까지는 정성스럽게 그렸다가 도저히 여기서부터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스위치를 확장을 하면은 같은 VLAN을 가진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는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끼리도 통신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VLAN에 속해 있는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하게 하려면은 라우터를 도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 두 대가 아까 전에는 이렇게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었다면은 중앙에서 선을 모아주죠.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 연결을 시켜서 얘가 쟤를 통신을 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라우터에서 라우팅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통신 트래픽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VLAN에 있는 애들끼리도 통신이 되겠죠. 자, 요거 더 확장시켜 볼게요. 우린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 거니까 데이터 센터 레벨로 가면은 이런 구조예요. 흔히 말하는 3티어 레이어, 액세스 레이어, 서버들의 회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 그걸 모아주는 곳, 그리고 우리가 코어망이라고 하죠. 여기 허리라고 부르는 네트워크의 허리, 대용량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코어 레이어. 그래서 수많은 수십만 대의 서버들을 모아서 라우팅해서 다시 트래픽이 분산이 되는 구조. 요렇게 가면은 VLAN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클라우드의 VPC, 그러니까 가상 네트워크를 이런 VLAN을 이용해서 다 가상으로 제공을 해보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은 나도 서버에 들어갔더니 19168의 0.0이고 친구도 19168의 0.0의 대역인데 서로 통신이 안 되죠. 그게 가능한 거는 다 가상으로 격리를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그 격리하는 방법을 이제 VLAN으로 제공을 해보자는 거예요. ABC 네트워크에 각각 뉴트론이 VLAN 번호를 할당을 해줍니다. A는 100번, B는 200번, C는 300번. 이렇게 하고, 자, VM이 만약에 B 네트워크를 쓴다고 하면은 뉴트론이 하이퍼바이저에 이제 내가 만약에 오픈V 스위치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 오픈V 스위치에다가 VLAN 200번이라는 정보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이 하이퍼바이저에서 이제 B 네트워크를 쓸 거니까 VLAN 200번을 미리 세팅해놔야지 하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VM이 만들어지면은 VM 안에도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가상 인터페이스가 있죠. 얘를 오픈V 스위치의 요 VLAN 200번을 서비스할 수 있는 곳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요. 그 연결을 시켜주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리눅스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해주는 리눅스 네트워킹 방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게 리눅스 브릿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패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오픈V 스위치는 이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VM들이 여기에 30개 이렇게 떠 있으면은 30개의 VM들이 다 오픈V 스위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죠. A, B, C가 각각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예요. 오픈 V 스위치로 쫙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만약에 B를 우린 보고 있으니까 B가 만약에 패킷을 밖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OVS로 먼저 딱 보내죠. 그러면 OVS로 보내면 얘는 B 네트워크는 VLAN이 200번이잖아요. 이 VLAN 200이라는 걸로 네트워크 패킷에 태그를 달아가지고 물리 인터페이스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로 보낼 때는 내가 만약 데스티네이션을 뭐 0.100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VLAN 200이 태깅이 된 패킷으로 보내면은 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스위치나 라우터들이 알아서 걔네 그 패킷을 저 데스티네이션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의 CPU랑 메모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것들을 종합해서 오픈스택이 저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픈스택이 동작하는 방식은 컴포넌트의 API 서버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PI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나 다른 컴포넌트의 요청을 웹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REST API로 먼저 호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에이전트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에이전트는 저런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자원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웹으로 받았는데 얘가 에이전트한테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냐면요. 메시징 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RabbitMQ와 같은 메시징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큐를 통해서 에이전트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RPC 콜이라고 불러요. 오픈스택에서는. 한 5분만 더 써도 되나요? 네. 5분만 더 써도 돼요? 3분만 주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잘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메시징 큐 통신으로다가 API가 받은 요청을 에이전트한테 자원을 관리하라라고 보내는 거죠. 근데 뭐 노바 컴퓨터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을 받으면은 스토리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더한테 스토리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신더 API를 에이전트가 호출을 해요. 그럼 그렇게 호출이 되면 신더 API는 다시 MQ 메시징 큐를 통해서 볼륨을 만드는 애한테 스토리지의 볼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원을 다루는 API는 다 비동기로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자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UUID 값과 함께 202 업세티드를 반환하고 그걸 호출한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상태를 조회를 하면서 생성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인스턴스 생성 예를 들어서 처음에 노바 API가 인스턴스 생성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은 스케줄러한테 내가 지금 요청한 스펙에 맞는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노바 컴퓨터 에이전트한테 VM 만들어라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받으면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죠. 스토리지 만들어야 되죠. 각각 API로 호출을 해서 자원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보내요. 얘네는 병렬로 낯으로 가서 볼륨 만들고 하이퍼바이저로 내려와서 아까 전에 봤던 그 VLAN 정보들 이런 것들 태깅을 하면서 자원을 다 만들어요. 얘는 주기적으로 생성 체크를 해요. OK가 떨어졌으면 그때 이 리포트를 통해서 VM을 만들어요. 요 일련의 과정들 우리가 콘솔에 들어가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인스턴스를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오픈스택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저런 것들을 직접 다 구축을 하려면은 일단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IDC 계약을 맺고 서버 구매해서 만들면 됩니다. 참 비현실적이죠. 근데 오픈스택을 손쉽게 구성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오픈스택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데브스택이라는 건데 4코어 8기가 램 하나면 오픈스택 코어 컴포넌트들이 다 설치가 되고요. 단 3줄이면 오픈스택이 만들어집니다. 코드 체크아웃 받고요.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새 스크립트 실행만 하면 돼요. 그리고 25분만 기다리면 오픈스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 준비도 이걸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보고 싶으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오픈스택을 클라우드의 운영체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IT 기술의 집합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죠. 우리가 학부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버추얼박스의 오픈스택을 직접 구축해 보시면 되고 오늘 참가자분들한테 데브스택을 구축할 수 있는 문서를 제가 운영진 분들 통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요거는 제 정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션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니면 더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와서 너무 큰가요? 이럴 수가. 네. 지금 말고 이따가 저스틴님 발표에서도 똑같은 QR코드가 나오니까요. 설문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